조장님 혹시 그 시가총액 우리나라 상위 한 네. 10개 기업 네. 중에서 한 몇 가지 정도만이라도 한번 좀 언급이 가능하실까요? 흐름이 좀 어떠신가? 어떻게 보고 계신가? 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 잘 몰라요. 아, 그러세요? 네, 다 모르고, 어, 제가 유일하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은 그냥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전망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제일 큰 회사여서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강의나 그런 식으로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죽도록 공부할 거 아니면 그냥 삼성전자나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죽도록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네. 이게 종목을 내가 고르는 그 판단력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 내 판단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가총액 1위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 기업의 당대에 지금 컨템포러리하게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는 회사고 제일 큰 회사니까 그리고 제일 돈을 잘 버는 회사니까 그런 인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상식적인 부분이랑 그 인재들의 능력을 믿고 투자를 하시는 게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어줍지 않은 판단력으로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이거는 뭐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오른다, 뭐 다른 종목은 안 오른다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내가 어설프게 골라놓고 판단해서 그 종목을 골라서 사면은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내고 또 팔아치울 수도 있어요. 그쵸. 또 다른 잘못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의 논리적인 결함들을 다 걷어내고 최고의 논리는 아니지만 최대한 실패하지 않는 논리를 하나를 지킨다. 음, 그랬을 때 오히려 결과적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면 삼성전자,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삼성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뭐 현대차, 어 그런 뭐 LG화학, SDI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다 공부 안 했어요. 다 공부를 안 해서 뭐가 맞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떤 어, 게 제일 낫다. 음, 근데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큰 회사는 삼성전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 아, 그러니까 이게 죽도록 공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차선책이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일 수가 있겠네요. 네, 현실적으로 가장 가성비 있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런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있는 유능한 직원들이 열심히 돈 벌어줄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기만 하면 되고 어, 만에 하나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가 변동된다. 뭐 음, 다른 회사가 고성장을 해가지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그럼 그때 교체 매매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 지킬 수만 있으면 절대로 돈을 안 잃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예상한 것보다 꽤 괜찮은 수익이 날 거예요. 음, 그때 그때 그 저자님께서 그 한 교수님 네. 사례 언급해 주셨잖아요. 아, 예, 예. 그때 똑같은 이야기 했었죠. 제가 어, 기억력이 안 좋아서 했던 얘기 또 아니,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네.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근데 그 네. 이야기가 진짜 좀 그 진실인가요? 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실제로 어떤 증권사 직원분이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어, 출처나 이런 거를 제가 검증을 해본 적은 없는데, 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아,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네. 어, 왜냐면 굉장히 오랜 기간을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음, 네. 아, 그러니까 좀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할 때 에너지를 좀 아낄 수 있는 거고, 또 시대상 네. 이런 인재들이 몰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굉장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네. 있다. 가능성이 네. 높다. 그리고 예. 그런 시간을 세이브를 할 수 있으면 그 세이브된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데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 개인적인 능력을 더 이제 그 맞아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쓸 수도 있고 어, 뭐, 그 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에 더 집중할 수도 있고
뭐 직장인 분이면 뭐 더 연봉 잘 주는데 이직하기 위한 시간을 또 이렇게 아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에게 배분되어 있는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쓸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시고, 음, 만약에 내가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굳이 어설프게 공부를 해서 종목 발굴을 할 거면은 음, 차라리 그 부분을 배제하자. 네, 그리고 거기서 세이브된 시간을 더 내 개인적으로 잘 맞는 데 쓰고, 이제 투자는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자. 근데 네. 그게 뭐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자가 아니라 기업의 유능한 직원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말씀을 음. 드리는 거죠. 그러면 혹시 그 저자님께서 삼성전자에도 네. 투자하시나요? 전 돈이 없어서 못 샀고요. 근데 와이프 계좌에서는 좀 최근에 좀 담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뭐 그냥 기업 분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 무릎은 아니거든요. 보통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라 그러잖아요. 무릎은 아니에요. 무릎보다 위에 있어요,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러세요. 근데 예,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어깨에 가깝지는 않아요. 음, 허리보다 좀 아래? 그 정도인 것 같고, 지금부터 해서 그 분할 매수하다 보면은 뭐 무릎까지 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발바닥까지 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무릎을 갈 기회를 주지 않고 또 바로 가버릴 수도 있고, 어찌 됐든 간에 뭐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손해보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혹시 그 저자님께서 그 무릎, 허리 정도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혹시 근거가 있으실까요? 이것도 뭐 제가 뭐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거를 정교하게 공부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반도체 쪽에 뛰어난 애널리스트 분들도 너무 많고 그분들 의견만 참고해도 되는데, 어차피 삼성전자 같은 뭔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기준도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거든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그냥 PBR 밴드. 음, 삼성전자의 역사적인 PBR만 봐요. 아, 그랬을 때 대체로 1.1, 1.12 요 부분은 예외 없이 바닥이었고, 음, 2를 넘어가면은 항상 좀 고점 징후가 있었어요. 이 정말 웃긴 게, 사실 그 PBR만 봤더라도 작년 1월 달에 삼성전자를 사는 판단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음, 그러니까 PBR 밴드만 봐도 역사적으로 꽤 높은 곳까지 올라왔다는 게 그냥 네이버 증권에서 종목 분석 탭만 눌러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었는데, 음, 그때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따라 샀던 이유는 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뭐 이제 그 밸류에이션 자체를 리레이팅 시킬 것이다. 음, 지난 20년 동안 리레이팅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때 리레이팅을 한다고 희망을 가지는 게, 음, 상황적인 분석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작년 1월에 굉장히 쉽게 삼성전자를 따라샀었어요. 어, 사실 그 부분이 저는 안타까웠는데, 음, 뭐 제가 책임질 인생이 아니니까 굳이 그거를 말릴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네, 대신에 주변엔 말렸죠. 어,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은 훨씬 음, 매수하기 마음 편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참 그때 그 삼성전자가 거의 10만 원까지 가면서 네, 그 열기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따라서 그 따로 이게 공부하지 않아도 포모 같은 현상도 좀 자극했던 것 같고 네. 그때 상상이 막 저도 그때 실수는 했었어요. 저는 그보다 더 전 타이밍에 2020년 중반 하반기 시작될 때쯤인가 삼성전자를 샀었는데, 그 해 말쯤에 팔았었어요. 음, 더 큰 수익을 취하지를 못하고 네, 작은 수익만 보고 팔았었거든요. 음, 그랬는데 이제 더 위로 확 오버슈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깝긴 아까웠죠. 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다시 따라 살 엄두는 도저히 나지 않았어요. 어, 네. 그래서 그래도 그런 그때 건, 예, 그때 고점에서 네. 사고 한 2년 물려 있는 것, 한 1년 넘게 물려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또 1년 넘게 기다렸고, 지금 보니까 지금은 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그런 거죠. 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저자님의 그 매수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네. 쪽으로 더 집중되어 있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저자님께서는 죽도록 공부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좀 그런 건 한다. 아니고요. 그렇게 예. 해석해도 될까요? 예. 삼성전자는 사실 저도 지금 요즘은 가격을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숟가락 단위까지 세고 그런 정도의 집요한 투자자는 아니거든요. 대신에 아이디어를 좀 크게 크게 세우고 아이디어를 크게 세운 만큼 기다림도 좀 더 길게 길게 가져가는 타입이고 그렇게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괜찮아 보여서 일단 와이프한테는 며칠 전에 사보라고 했었고 저도 이제 H덤 같은 경우에는 이 3, 4월, 5월 이후에 이게 아이디어가 결정이 나잖아요. 제가 틀렸던 맞았건 끝이 나요. 음, 그러면 그거를 회수하면서 생긴 자금을 음, 어떤 거에 더 넣을지를 고민할 때 삼성전자도 후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 네네. 아, 네. 선생님, 아까 그 에이티넘 또 이야기해 주시면서 두나무 업비트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연이어서 좀 암호화폐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또 보니까 어제 보니까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에티남이 올랐구나. 아, 네. 저 몰랐어요. 암호화폐 시세를 아예 안 봐가지고 몰랐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어제 네. 보니까 신문 기사들이 뭐 네.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뭐 아, 전쟁 이런 거 네. 있는데도 비트코인이 네. 가격이 오르는 거 보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좀 하나의 자산으로 완전히 인식한 것 같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자산으로 인정하는 거는 맞지 않을까요? 뭐, 이제 막 그런 외국의 유명한 투자 은행들도 자산으로서 인정을 하는 분위기니까, 이제 외면하기에는 너무 큰 개념이 된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것과 내가 그걸 살지 말지는 또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 음, 특히 이제 암호화폐에서 제일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었는데, 17년에 제가 주식 투자를 한창 하고 있을 때, 네. 제가 다니던 회사의 주니어급, 그러니까 20대였던 친구들은 전부 비트코인만 했었어요. 아, 비트코인 진짜요? 혹은 알트코인들. 근데 그때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제이슨은 코인 안 해요?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난 몰라서 못 하겠어. 근데 그러고 있는데 막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저 막 50% 수익 났어요. 막 이렇게 자랑하고 어,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때도 일단 거들떠도 안 봤어요. 음, 배는 아팠죠. 배는 아팠는데 저는 못 사겠더라고요. 어, 그러고 나서 고점 찍고 그때 2천 몇백만 원까지 갔다가 600만 원인가까지 떨어졌잖아요. 2,800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18년이었나 19년 그쯤에 예, 굉장히 맞다. 오래 조정을 받았을 때 음, 제가 한 번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이 어, 정도 빠졌으면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엔 또 못 샀어요. 음, 그게 근데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어, 너무 아깝죠. 어, 그러고 나서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잖아요. 제가 왜 이거를 계속 지켜보면서도 액션으로 못 옮기는지를 제 스스로를 계속 관찰을 해봤는데, 암호화폐의 기술적인 가치나 혹은 자산으로서의 어떤 인지도나 자산으로서의 당위성 그 자체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코인판에 뛰어들어 있는 사람들의 탐욕의 깊이를 음, 도저히 가늠하지 못하겠어요. 음, 변동성만 보면 알아요. 음,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게 음, 그 자산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산에 뛰어든 사람들의 심리 상태 때문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나 그 블록체인이나 이런 미래 기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 뛰어들어 있는 사람들을 도저히 못 믿겠어요. 음, 그래서 아직도 못 사고 있죠. 어, 그런데 그걸 못 사고 있으니까 너무 배가 아프니까 거기에 그 코인 거래라고 하는 어떤 액션에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네, 거래소의 지분을 있는 회사를 사게 된 거죠. 어.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비유적으로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딱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네, 났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 미래가 되게 전도유망할 것 같기는 한데 네, 딱 만나면은 너무 이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미래적으로 잘 될 것 같고 성장성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네.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힘든,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투자 자산을 하나의 친구를 사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쪽은 그런 거죠. 굉장히 테크 세비하고 학벌도 좋고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친구인데 나는 이 친구의 본질적인 인성을 못 믿겠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친구 옆에 붙어 있으면 뭐라도 콩고물 좀 떨어질 것 같지만 음, 그런 기회비용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음, 친구를 안 사귀는 거죠. 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성향이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인판에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자기만의 굉장히 독자적이고 큰 수익을 내고 진짜 뭐 돈 많이 벌어서 파이어한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배짱이라는 건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로 간이 크지 못해서 그 정도로 담력이 세지 못하고 그 변동성에 대한 이해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한 거죠. 네. 그 혹시 그 17년도에 주변에 있었던 그 친구분들 네. 혹시 지금은 좀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연락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근데 네. 그 이듬해 다 그냥 크게 손실 보고 어, 팔았다고 했었어요. 음, 근데 아마 다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다시 들어간 분들이었으면 아마 꽤 큰 돈을 벌었을 거고 어, 그렇지 않을까요? 예. 음, 근데 아마 뛰어들기 쉽진 않았을 거예요. 음, 오히려 그 17년 이전부터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돈 번 분들은 17년에 그 고점 찍고 물렸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2020년 어, 들어서 돈을 벌었어요. 음, 그러니까 손절도 안 하고 그냥 아 망했다 그러고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어, 저랑 이 제주도에서 친한 친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어, 그 비트코인에 이제 물려가지고 그냥 2, 3년 넘게 그냥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결국에는 돈을 버셨거든요. 음, 아까 그런 그 현금 시장에서 현금 가지고 바닥 기다리고 하는 게 제가 의미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2, 3년을 못 기다리겠어가지고 그 2, 3년 사이에 5번 이상의 행동을 하잖아요. 돈을 번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 근데 그 2, 3년의 그런 암흑의 기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던 분들은 뭐 어마어마한 수익은 아니더라도 다 돈을 벌고 나갔어요. 음,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컨트롤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 결과론적인 차이점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혹시 저자님께서는 투자는 안 하시지만 그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 네, 그래도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네. 0으로 될 거라고는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도 않지 않을까요? 어,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인데 네, 흔히 이야기하는 대마불사 있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그 가치가 0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람들의 피해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모든 경제를 흔들 만큼 이제는 커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음, 그 자체가 절대적인 볼륨이 커져서가 아니라 거기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음,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 사실 그 지금도 그런 액션들이 있잖아요. 각 정부가 맞아요. 그 중앙 이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함으로써 비트코인이나 그런 암호화폐들의 영향력을 낮추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영향력을 낮추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제로로 만들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암울하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지금 전쟁 때문에 난리도 아니긴 하지만 네, 뭐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음울한 세상은 아니니까 예, 어떻게든 이게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수렴이 되겠죠. 갑자기 막 0이 된다든지 이렇지는 음, 않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몇 년 이상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건데
개인의 투자 성향이라는 게 특히 처음 몇 해 동안은 계속해서 바뀌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를 경험을 했었고, 다른 이제 새로 진입하신 투자자분들도 계속해서 스스로의 성향이 바뀌는 거를 경험을 하실 건데, 음, 지금 제가 주식 투자로 시작한 지, 입문한 지 한 7년, 8년 정도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어, 지금 순간에 느끼고 있는 걸 간략하게 공유를 드리자면은, 투자는 계량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숫자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술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정적인 결과는 이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 적어도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절대로 계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심리를 잘 이해할수록 투자 성과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퀀트 투자. 네, 퀀트라고 해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먹히는 이유는 그 재기 힘든, 그 계량이 힘든 심리를 아예 배제해 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변수를 배제했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컬하게 확률적으로 성적이 나오는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퀀트를 할 게 아니면 심리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특히 남의 심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리. 네, 왜냐하면 자기 통찰이 모든 통찰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면 혹시 지금 내 마음이 나를 속이고 있거나 내 마음이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논리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 자신의 심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성찰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심리를 잘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도 고려해 보시고, 그러다 음, 보면은 좀 투자에서도 보이는 게 많아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아까 책 이야기 하셔서 제가 두 번째 책도 그 운을 극복하는 주식 공부도 운을 극복하는 이라고 썼던 이유가, 투자에서 운의 역할이 정말 크거든요. 네,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운 자체까지 감안을 하고서라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원칙적인 부분이나 접근법을 제가 고민을 하면서 책을 쓴 건데, 뭐 이게 작년에 썼으니까 제가 지금보다도 더 성숙하지 못한 투자자였잖아요. 그래서 책 내용 자체를 지금 보면은 이게 정말 잘 쓴 게 맞나 막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읽었던 독자분들 피드백에 의해서 특히 좋았던 챕터가 있어요. 네, 어디냐면은 6장이었는데 6장에서 제가 다뤘던 부분이 투자자로서 실수를 하는 것들, 어떤 식으로 실수를 하는지, 일반적인 실수가 뭔지,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이 특히 독자분들의 피드백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요즘처럼 장이 쉽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는지랑 그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만약에 제 책을 활용하실 거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만 읽고 싶으면 그냥 서점 가가지고 6장만 보고 오세요. 안 사셔도 돼요. 네. 아유, 다 네. 읽어야죠. 네, 네. 그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마지막으로 지금 한창 힘든 투자분들이 많을 테니까 뭔가 약간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올해가 지금 아직 3월 초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 동안 시장에서 온갖 사건과 비리가 터지고, 막 쪼개기 상장해서 밸류에이션이 막 더럽혀져서 막 그 수급도 다 꼬여버리고, 그러면서도 사상 초유의 혐오 전쟁이 된 대선도 막 치렀고, 그 와중에 러시아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짜
드라마틱한 전쟁까지 밀어붙이고 이런 사건 사고들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음, 근데 투자를 하면서 이런 사건 사고를 안 거치고 간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음, 항상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면서 시장 전체가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 힘들기도 하고 그거를 또 극복하면서 돈이 벌리기도 하고 투자를 하면서 겪는 감정의 파도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어마어마한 풍랑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견디는 대가로 예, 결과적으로는 돈을 버실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견뎌내시고 견디고 나서 얻어진 수익을 보면서 투자자로서 내공이 한 단계 성장하셨으면 예, 그런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자님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이게, 그 보상이라는 과정이 진짜 네, 좀 이렇게 막 자동으로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네, 자기 객관화하기 위해서 오늘 참 그 같이 좀 공부하고 함께 있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네, 그런 심리를 또 공유할 수 있으면 더 심리를 또 군중 심리 같은 것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네. 저자님 혹시 오늘, 그러면은, 예, 네, 네. 불러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 저자님 한 요 정도에서 오늘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네. 예,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오늘 극복하는 주식 공부의 저자이신 여신욱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